다들 바쁘세요, 그죠? 방금 새로 등록 오신 분들이 또 두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뭐 오셨으니까 듣고 가시죠. 그랬더니 저희 애기를 데리러 가야 돼서 이게 파랑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바빠요. 또 이제 우리 중에도 바빠서 먼저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뭐 걱정입니다. 이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잘 하시니까 뭐 잘 하시니까. 51쪽에 보시면 이제 필지하고 획지인데요. 요거 시험에서는 꽤 잘 나오죠.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요. 필지하고 획지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필지, 획지를 혼용해서 많이 쓰죠. 뭐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해 보는 건데 이제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필지라는 거는요, 등기법이라든가 지적법, 옛날 지적법이죠.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냥 복잡하니까 지적이라 쓸게요. 지적법이다. 너무 길어. 국합선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그거?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라 그래요? 아, 가르치는 분도 그냥 지적이라 그러는군요. 그럼 저도 지적해버릴게요. 지적. 나 혼자 그냥 뭐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쓰려고 했네. 너무 길어. 그냥 옛날처럼 지적법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등기법이나 지적법에 쓴 용어이다. 그럼 이 획지라는 건 어디서 쓰느냐? 요거는 부동산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부동산학. 특히 이제 많이 쓰는 데가 이 감정평가 쪽인데요. 감정평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적인 용어이다. 그래서 이제 필지는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들 이야기하는 거냐?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가 되는 등록의 단위가 되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할 때는 필지별로 하는 거예요. 필지 한 개 한 개를 등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할 때도, 그럴 때는 등록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공부에 등록할 때도 필지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지마다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조심하실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면적 단위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토지 면적 단위는 평을 쓰는 거예요? 제곱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날은 평도 안 쓴단 말이죠.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보통은 등기 또는 등록 단위라 그래야지 뭐 한 필지가 무슨 1제곱미터도 아니고 면적 단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나의 소유권의 이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법률적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법률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삼거리가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 네 필지의 토지가 있다. A, B, C, D의 땅이 있다. 그러면 이 A, B, C, D 각각 다 따로따로 등기되어 있다. 그냥 따로따로. 필지마다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돼 있다고요? 돼 있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뭐 면적이 60평, 얘는 뭐 50평 이럴 수 있으니까 각각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지 자체를 면적 단위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까 그랬고. 그다음에 A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지적도에 그려진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필지를 보면 어떤 사람의 소유권의 경계를 알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얘기했죠.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땅에다 그리면 되죠. 이건 이제 보건 측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땅바닥에다 딱 그리면 내 땅이 어디까지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또 많은 분들이 뭐 담벼락이 경계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담벼락이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계는 아니다. 제가 옛날에 의정부에다가 단독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단독 진짜 팔았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골목 들어가서 이 뒷집 한 60평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 지을까 해가지고 사실 산 건데 이제 워낙 앞쪽에 미군 부대가 나가고 뭐 법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법원이 아직도 안 옮겼죠. 그거.
뭐 지금 소방서랑 이런 거 다 들어갔는데 애가 짜증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았어요. 기름 유출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캠 케일린가 뭔가 아무튼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아주.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언제 그 옆집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아저씨네 담장이 우리 집을 0.29평인가 내 기억이 아무튼 반이 안 돼. 0.29평인가를 침범했대. 담장을 헐고 내가 다시 만들겠대요. 나는 좋지. 헌 담장을 헐고 새 걸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그래서 내용 증명 날라왔길래 뭐 대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뭐 그러고 뭐로 됐고요. 또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내비뒀죠. 그리고 한 서너 달 뒤에 갔더니 담을 깨끗하게 바꿔줬더라고. 물론 자기 집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계에 있는 부분은 우리도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잘 됐네요. 그러고 다시 청량해가지고 또 한번 부술까 하다가 다시 청량 이번에는 아저씨가 침범했는데 그래서 청량 오차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근데 오차범인데 이 아저씨가 너무 민감한 거지.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필지가. 그런데 이제 획지라는 건 뭐냐? 아까 이제 부동산을 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와, 이제 이런 말이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 뭐, 아까 현상도 배웠고, 활동도 배웠는데, 이건 또 뭔 말인지, 활동의 단위가. 그래서 이제 활동에는 뭐 이용 활동, 개발 활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나 이용 활동의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6필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각각 주인이 달랐죠. 그런데 어떤 백화점에서 이 6필지를 다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 이마트 할인점을 짓겠다 그러더라.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는 거는 6개 필지이지만 이용하는 거는 6가지 이용이에요. 한 가지 이용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활동의 단위가 된다는 건 몇 덩어리로 이용하느냐의 문제인가 보다. 이런 느낌 드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뭔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여기 이마트 짓기 전에는 땅값이 제일 비싼 건 1번 토지겠죠. 도로 2개. 그 다음에는 뭐 2번 토지가 두 번째로 비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4번 토지가 제일 쌌겠네. 왜냐하면 맹지에 가까우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평당 한 3천이라면 여기는 평당 뭐 700도 안 할 것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싹 다 합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마트를 지어버리면 이마트 우리가 들어갈 때 가만히 있어봐. 문짝이 있는 데는 비싼 땅인데 조심.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석지 가니까 왜 이건 싼 거잖아. 막 밟고 다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이용활동에 쓰이다 보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획지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3월이라 내가 너무 욕심내는 것 같은데. 3월이면 여러분 수준을 많이 좀 끌어올리려고. 여기 이제 한 필지. 땅이 이렇게 꼬부러지게 생겼어요. 뭐 이런 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은 기름을 팔아, 기름. 주유소. 뒤쪽은 자기도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필지죠. 그런데 이용활동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이럴 때는 2개의 획지로 이용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조금 더 갈까? 이거는 가치가 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 기역자, 비읍자? 네? 가치를 달리하면은 기역자 구분평가요? 비읍자 부분평가요? 기억은 기억하고 뭐. 에이 진짜 너무 섭섭하다 이거. 이거 진짜 결혼보다는 민법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겠다. 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여러분 공부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선생님 좀 약간 방정 맞다 이럴 수 있겠는데 걱정되네. 오늘 점잖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자, 필자와 백지입니다. 기업관의 하나의 지모되면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를 말하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지적법상 용어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그랬죠. 자, 백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그랬죠. 거래 또는 이용 등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밑에 핵심에 2번에 그런 이야기 있네요. 뭐 구분평가 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아직 평가까지 뭐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긴 해요.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뭐 마음에 두실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인데 감정평가상 용도적 종별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적 종별이다 또는 용도적 지역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크게 분류하는 대분류라는 게 있고 작게 분류하는 세분류가 있다. 그래서 대분류로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작게 쪼개면 이제 세분한다. 그래서 세분류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했죠. 택지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 그랬고 농지는 흔히 이 전지답지, 과수원지 같은 걸 이야기하고요. 임지는 신, 탄, 림지하고 용, 재, 림지 뭐 이렇게 구별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을이고 여기는 왜 이응이냐? 똑같은 수풀 림자인데 뭐 도움법칙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 글자로 오니까 리을이 죽어서 이제 이응이 되는 거고 뒤로 가면 다시 리을이 되겠죠. 북한 친구들은 뭐 다 리을로 하나 봐요. 림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새끼들은 좀 세 보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된소리 쓰고 일부러. 걔들은 아무튼 그 북한 애들은 좀 독종들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 대화가.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 이 세 개 중에 땅값이 제일 비싼 게 누구예요? 택지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라면요. 내 땅이 농지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니면 임지다? 이렇게 바꾸고 싶겠죠. 안 되면 일이라도 가고 싶겠죠. 이렇게 바뀌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다른 말로는 이제 가망지, 다른 말로 예정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지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바뀔 때도 있죠, 여러분. 옛날에 구로공단은 공단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상업시설하고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구로 가면은 뭐 구로 디지털 가면은 완전히 상점벽이에요. 옛날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워낙 발달해가지고 가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리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바뀌죠. 아니면 전답 과수원 간에도 뭐 바뀔 수 있고 이 둘 간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행지이다. 이행지.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이제 공통점은 뭐냐하면 용도가 변해가는 거예요. 용도가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농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택지로 바꾼다. 그렇게 용도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였는데 깎아서 택지로 바꿀 생각이다. 그럴 때 바뀌기 전은 농지고 바뀐 후가 지금 택지가 되는 거죠. 바뀐 후가. 그럴 때 후보지나 이행지는 이건 바뀌기 전이고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용도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바뀐 뒤에요. 변화하는 과정 중일 때만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땅 깎아서 택지가 건축 가능한 땅이라 그랬으니까 땅 다 깎아가지고 위에 건축하고 있다. 아직도 후보지예요. 이제는 건축하는 거니까 택지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뀐 다음에는 바뀐 걸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바뀐 다음이겠어요? 바뀌는 중에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ing 바뀌는 중에 있는 것만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부르는 것이 공통점이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 후보지는 대분류 사이에서 용도가 바뀌는 거, 대분류. 그러니까 이행지는 세분류 사이에서만 그 용도가 바뀌는 땅이에요. 자, 오늘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예컨대 제가 저희 집안에 물려받은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시골에. 그래서 과수원이 한 2,000평 되는데 한 200평씩 잘라가지고 전원주택 용지로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개발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용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막 깎고 있어요, 지금.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후보지 이행지예요? 후보지. 후보지예요? 후보지. 좋아요. 그럼 후보지라고 그랬으니까 쓰고 그냥 끝낼게요. 예. 후보지 맞죠, 후보지. 왜 이거 이행지가 아니냐, 그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행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과수는 실제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농지죠. 주거지는 실제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택지죠. 바로 이쪽에서 이리 갔다는 이야기는 세분류 간에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지가 택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후보지다, 후보지. 그러면 이행지는 어떻게 돼야 이행지가 되느냐? 여기 과수원이 이쪽 경계를 넘어서 택지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무조건 후보지예요. 이 안에서만 놀아야 이행지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담이다 치고 담장. 담을 넘어 다녀야 된다고요? 그냥 집 안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행지예요. 다시. 후보지가 아니고.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 안에서만. 그러지만 남의 집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분류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둘의 이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용도가 바뀌다 보면, 자, 땅을 깎기 시작할 때는 아직 안 깎았으니까 공사 진척 정도가 제로겠죠? 절반 정도 깎았다 그러면 50%겠죠?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100%일 거예요. 이거 공사의 진행 정도, 진척도라고 치자. 이런 공사의 진행 정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요걸 이렇게 불러요. 성숙도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숙도. 이 성숙의 정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숙도가 얼마냐? 50%. 절반 됐구나.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와 같이 아직 깎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미성숙지라고 해요. 성숙한 땅이라고요. 땅은 땅인데 안일 미자니까 아직 덜 성숙한 땅이라고요. 더 성숙했다. 완전히 바뀐 후를 뭐라 그러느냐? 이건 반대로 성숙지라고 불러요.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설명 다 드렸죠. 그럴 때 여기서 뭐 모르는 용어가 있겠느냐? 일반인 누구나도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모를 만한 용어가 눈에 띄기는 여기 신탄림지하고 용제림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다 아시죠? 밭전자 논답자입니다. 그래서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이죠. 임지는 뭐가 자라는 곳이에요? 나무가 자라는 곳이죠? 임지. 근데 이쪽에 자라는 나무가 막 어마어마해요. 두께가 거의 1m고 나무의 높이를 수고라고 하는데 수고가 30m야. 그럼 거의 안 보입니다. 끝이.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잘라다가 수출 구워야 되겠어요. 이 구울 신자 숫한자에서 수출 굽는 거예요. 목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재. 그래서 뭐 예컨대 뭐 한옥의 기둥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대들보로 쓴다고 대들보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써야지. 이런 걸 무슨 수출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걸 용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나무가 자라는 땅이다. 그래서 용재림지라고 불러요. 용재림지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나무는 나무가 모양도 뭐 자유자재야. 막 구부러졌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예요. 두께는 뭐 10cm. 나무 높이는 뭐 손이 닿을 정도 눈 내리면 손으로 털면 돼.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뭐 볼품도 없고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가구를 생산하나요? 그래야 돼요. 수치나 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신탄림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림야는 구울 신자 숫한자 탄을 만드는 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인데, 자, 후보지죠.
다음에 토지용도별 구분 중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지에서 농지,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어 간다. 자, 이행지. 다음 토지의 용도 지역의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 그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행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다. 뒤에 가면 뭐 그림에 상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해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지, 다음에 갱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나지하고 갱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구별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이 나지라는 거 하고 갱지 저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갱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라는 말을 제가 쓴 걸로 봐서는 이건 다른 나라 것 같죠. 일본에서 쓰는 용어예요,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쓴 용어를 뭐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뭐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이제 평가할 때도 왜 독립평가 제가 일본 용어라 그랬죠? 좋아요. 토요일 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진짜. 일본 용어 중에 독립평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실무에서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좀 또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또 처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동영상 들으면서 그죠? 나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게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줄여서 토보침이라 그래요.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나옵니다. 제3조의 5라는 데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지라 하면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얘는 공법의 제한을 받는데요. 그런데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국계법 공부해 보시면 용도지역인 전체 21개, 그 중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토지건 간에 우리나라 토지는 용도 지역은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안 된 땅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100%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면 됩니까? 그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알아. 공법상 용도 지역이 제일 위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다른 법에 의한 제한.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 뭐 구역이냐, 수장보호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다 공법의 제한은 반드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시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이거나 자연환경 보존 넷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설정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어떤 땅이 그러니까 이 공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는 어차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만일 별도의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별도의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 돼. 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럴 때 일본의 용어 중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둘을 구별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도 정확해지죠. 갱지가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데요. 일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건축물이. 그래서 얘는 공법에 제한은 받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지상권을 차지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일본 법에서는 차지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나와요. 그럼 저지는 뭐냐 하면 저지 이것도 토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얘도 땅이니까 세상의 모든 땅은 다 공법의 제한을 제가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의 제한뿐만이 아니고 사법상의 제한까지 걸려있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얼핏 외계선상 봤을 때 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여기? 얘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얘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 차이를 이제 느껴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별할 줄 알면
애도 애랑 구별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뭘 드리냐. 여러분, 나지라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공부가 좀 많이 되는 분들도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낮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용감하게 저지요 그러는데 낮이하고 저지는 반대가 아니에요. 제한이 다를 뿐이지. 낮의 반대는 건부지예요. 건부지. 낮의 반대는 뭐라고요? 건부지. 이 건부지하고 낮의 차이가 뭡니까? 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치할 때 낮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땅인데 위에 뭐 이 걸친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훌라당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땅인데 아무것도 없어. 건축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나지. 자 그럼 이제 건부지는 뭐겠어요? 자 분석 한번 해보죠. 건부지. 건부지는 이렇게 분석해야지. 건축물이 부착된 땅이에요. 예? 땅 짓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땅은 건물이 붙어있는 땅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지요? 건부지요? 건부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뭐요? 나지. 그러니까 일단 나지와 관련되는 것들은 건물이 있으면 안 돼요. 건물이 있으면.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셋의 공통점을 찾았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사법성의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의 모든 땅들은 다 공법이 제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나라가 토지에는 공법성 제한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다 똑같은데 그럴 때 여기 사법성의 제한이 지상권, 즉 일본말로 차지권이라는 걸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뭐 아실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그럼 제가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개념은 제가 설명할게요.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아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A라는 사람인데 아니 왜 땅을 놀리세요? 위치가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뭐라 그러느냐. 돈이 없어서 그러시구나. 제가 10억을 드릴 테니까 땅 좀 빌려주세요. 지상권이라고 있는데 빌려주세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갑이 돈도 없는데 10억을 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별거 아니고 그냥 도장 몇 군데 찍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빵빵빵 찍어가지고 바로 돈 받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2달 뒤부터 A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더라. 건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상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다. A가 이용하는 대로 그냥 쳐다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유권자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고 이 토지를 적어도 30년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권리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A가 지은 다음에 이걸 층별로 매매도 가능해요. 매매. 임대만 된다고요? 매매도 된다고요? 물론 임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 10억 받고 나서 앞으로 30년간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깝대기에 불과해요. 자 이제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걸 땅을 팔겠다고 을한테 이야기했어요. 을. 원래 땅값이 20억이라 칠게요. 땅값이. 그래서 을한테 야 너 땅 살래? 그러니까 을이 뭐 저 건물 있는 거 저거? 그래서 땅만 팔게. 뭐 건물까지 다 팔아. 야 건물은 내 거 아니야. 지상권자 거야. 그래서 땅이 얼만데? 원래 한 20억 하는데 1억 깎아가지고 19억에 팔게. 그러면 갑이 제정신이에요? 나쁜 거예요? 아까 얼마 받았죠? 적어도 10억만큼은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을이 사면 을이 바보가 아니면 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30년간. 나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하거나 계약 갱신하면은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용 가능한 땅이에요? 불가능한 땅이에요? 고로 지상권이 설정된 땅은 땅값이 가격이 비싸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싸야 되겠어요? 싸야죠. 그러니까 지상권 같은 게 없는 토지에 비해서는 A는 가격이 비싼데 A는 가격이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싸다. 그래서 구별하는 걸 갱지와 저지를 한다. 일본에서는. 평가할 때 가격을 다르게 평가하기 위해 이걸 저지감가라 그래. 저지감가. 이만큼을 감가시켜야 되거든요. 감가가 감한다는 거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거예요? 내려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나지는 뭐예요? 나지는 이거야 뭐 국가가 제한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치고 다른 제한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지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최유효용이 가능한 토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과거보다 조금 앞으로 갔어요. 최유효용의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이 가능한 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나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의 기준이다. 토지평가의 기준. 이렇게 어떤 땅이라도 나지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를 저번 주 토요일 날 나지 상정 평가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나지라고 가정하고 평가한다. 좋아요. 아무튼 뭐 평가 쪽이 워낙 들어본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야 뭐 기억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지. 나지 보죠. 감정평상용으로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러니까 건물 없어야 됩니다.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님번 건부지에 비해서는 최유효용이 기대되고, 방금 했죠. 기대되고 시장성도 높고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저지보다는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고 그 이야기예요.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평가의 기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12번에 갱지인데, 시장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심화학습에 보면 52쪽 심화학습에 보면 맨 끝에 줄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그 갱지와 저지는 건축물이 없다는 점과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똑같다. 아까 이야기했고, 3번 갱지가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저지하고는 구별된다. 아까 여기 이야기 드렸죠. 이거는 별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얘는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따라서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은 갱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갱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일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더더욱 저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지에 대한 법률상 정의로 볼 때 나지를 갱지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나지는 갱지랑 똑같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 건부지죠.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땅,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부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 공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공지는 별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하시니까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 여기다 건물을 100평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00평까지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이다 그럴 때는 이제 전 1준 해가지고 전용, 일반, 뭐 준주거 이렇게 나뉘고, 전용은 제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준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개로 쪼개지는데 각각의 건폐율 뭐 기억하시나요? 제1종 전용이 몇 프로예요? 50%, 50%. 55, 66, 57. 그래서 준주거가 70%예요. 그래서 그럼 준주거라 치고 준주거. 그거 외워야 되는데. 언제 외우려고 안 외우세요? 그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을 못 외우면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가서도 내가 볼 때는 중개업할 때 꽤 애로가 많을 텐데. 아니 뭐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책 보면 되지. 근데 현장에 가가지고 산에서 가만히 있어봐. 보존 녹지인데 이게 건폐율이 몇 프로죠?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책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되겠어요. 20%. 네. 그래서 70%니까 70평 지을 수 있다. 70평. 그럼 나머지 30%는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비일공자 공지라 그래요. 공지. 그래서 공지는 설명됐네요. 건축구역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으로 인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걸 공지를 한다. 건축법 복잡한데 그거 어떻게 공부하세요? 참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 개념 다 다르잖아. 층별 바닥 면적, 연장.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해. 자, 소지하고 원지인데 이건 쉬워요. 여기 아까 우리가 택지로 만들 때 후보지 설명할 때 원료가 되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원료가 된다 해서 원지 또는 소지라 그래요. 그래서 소지나 원지는 소지랑 개발 또는 지상물 설치 이전 상태의 땅이다. 그러니까 니은본 맨 끝에 원료로 투입되는 토지 뭐 이런 걸 소지 또는 원지라 한다. 이 법지나 빈지 쉽죠 이거. 자, 법지 같은 경우는 법사면상의 땅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도차가 심한 동네가 있어요. 이게 높낮이가. 그럴 때는 이제 여기 A의 집이 있고 여기 B의 집이 있다. 그럴 때 이게 확 무너져 버리면 이제 B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축대를 이렇게 쫙 쌓아놓는데 이걸 우리가 이 법사면이라 그래요. 우리 법률 용어로. 경사면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요? 법사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말 경사면이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뭔 말인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적법 공부하시면 나중에 나와요. 토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바닥 면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늘집 면적.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법지의 면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윗집 소유죠. 왜냐? 윗집이 쓰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은 있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이 누구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다 무슨 뭐 농사를 짓겠어요? 농사 지면 쌀이 이렇게 자라다가 쌀이 익으면 고개를 확 숙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 빈지는 이 바닷가의 토지예요. 바닷가의 토지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예컨대 원래 이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거. 공유수면이라는 게 이제 공공의 수면을 관리한다 그 이야기인데,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조 수위선까지. 여기까지가 바다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 위는 바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지라는 이야기예요. 육지. 그래서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이 A지역은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이 되어 있느냐. 산 100번지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지구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최대 만조 수위선이 어디가 된 거예요? A가 된 거예요? B가 된 거예요? B. 그래서 이게 만조 수위선이 돼버렸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A에서 B까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에서부터 만조 수위선까지는 이제는 물이 안 들어오고 드러났으니까 이게 바다의 육지예요. 육지. 그런데 지적공부가 갱신이 아직 안 됐다면 누구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적공부가 갱신이 안 돼서 빈지는 소유권이 누군지는 몰라 이거. 소유권. 그런데 이런 땅은 우리가 이용 불가능한 땅이에요? 이용 가능한 땅이에요?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땅이죠. 그래서 법지랑 반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소유권은 알겠는데 이용이 안 되고, 얘는 소유권은 모르고 이용만 가능하고. 이해하셨나요? 이와 같이 바닷가에서 지적공부에서 최대 만조 수위선까지 사이의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지. 자, 법적으로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로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군지 알아. 이거 면적에 포함되니까. 그런데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다음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는 불가능하나. 그러니까 소유권은 모르죠. 실익, 이용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니은으로 일반적으로 바다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만조 수위선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이런 거는 뭐 실무에서나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보통 경사진 부분이 있죠.
자, 그럼 도로의 면적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1번 A, 2번 B, 3번 C. C는 하지 말자. 너무 헷갈리니까. 자,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도로의 면적이죠? B예요? 네, B예요, B. 만약 인도가 있다면 인도까지 포함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건축법에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 이격거리 뗄 때, 정북 방향 이격거리가 계산할 때는 도로 면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로 면적이 10m냐, 15m냐, 20m에 따라서 집을 더 지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집을 북쪽으로 바라보게 하면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정북 방향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로의 너비는 왜 이쪽이냐? 아까 이게 법지인데요, 법지. 법지는 누구 집 소유라고? 윗집 소유야. 그러니까 도로 면적에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건축법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인도까지 싹 다 포함해요, 도로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아래 내려가면 도로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양쪽 인도에다가 차도 있잖아요. 그거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땅 살 때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제 이객거리를 떼야 되냐, 아니면 이빠이 딱 붙여서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빠이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죠. 그제 어디 모 당의 여자 의원이 겐세이라는 용어 썼다가 뒤지게 뒤지게. 아니 그 의장한테 이게 당신이 겐세이를 놓으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막 따졌어요. 굉장히 격한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랬다가 사방에서 그냥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아니 뭐 국회의원 시나 되는 사람이 3.1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겐세이가 뭐냐고. 근데 그분은 이게 당구점 쳤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포락지 선화지. 포락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논밭이 강인한 냇물 등이 침식되어서 집안의 절도에 무너져 내린 땅이다 그랬는데, 이건 뭐 이것도 공유수용관리법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포락지 이런 거죠, 뭐. 여기가 이제 밭이 밭. A라는 산의 밭이고 B라는 산의 밭인데요. 어느 날 산에서부터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쭉 오다 보니까 이쪽이 침식돼 가지고 절토 끊어져 가지고, 땅이 절토는 이제 끊어질 절자니까 끊어져서 무너져 내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하천으로 변했다. 하천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천이라는 거는 개인 땅이에요, 이거는 국유자산이에요. 그렇죠. 지방하천, 이건 이제 국가하천인 거는 국가 거예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이 A의 이 부분의 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개인의 소유권이 있었죠. 소유권이 있었는데, 하천이면 아까 제가 누구 거라 그랬죠? 국가. 국유재산이 된 거예요, 국유재산.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이 돼버렸다. 이런 걸 민법에서는 혼동이라 그러는데, 혼동. 총칙에서 혼동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해 헷갈린다 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전세권자가 A가 있었는데, 전세. 이 사람이 집주인이 이민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사 내보내고 이사 들어가는 것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가 사면 이거 4억인데 3억에 줄게. 쿨하게. 살래? 전세 2억이니까 1억만 다오. 그러니까 웬 땡 잡은 일이야, 이거. 그래서, 살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의 부동산의 권리가 전세권하고 소유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약한 놈이 주고, 그냥. 직권말 써요, 이거.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등기 그 공무원이 알아서 말소 해줘요. 이야기 안 해도. 그래야지 쪽팔리게 이게 A가 이런 거예요.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원래는 전세권자였는데요. 운 좋아가지고 1억 싸게 소유권을 획득했어요. 막 이러면서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에요. 그럼 끝나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혼동인데, 여기도 보니까 강한 놈이 이놈이고 약한 놈이 이놈인데, 이럴 때는 소유권이 상실된다. 그 얘기, 상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락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전 답이었는데, 집안이 절토되어서 끊어져 내려가지고 공유수면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 걸 포락지라고 한다. 여러분 좀 괜히 불만도 많고 좀 이 고개가 갸웃거려지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하천으로 지정됐을 때요. 그래서 하천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복구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정돼버리면 손대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수리 변경 금지라든가 뭐 성립관계에서 그런 거 많이 배우죠.
아니 보세요. 총동원 해야 돼. 결혼은 모든 법의 지식을. 물이 내려오다가 내가 이거 막아버려서 내 밭을 하려고 그러면은 물이 여기서 막히면은 남의 집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마음대로 내가 바꾸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천으로 지정돼버리면 끝이에요. 지정되기 전에 뭐 손을 봐야지 보려면. 그래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부자들은 부지런하죠. 부자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시골의 그 어르신들 중에 큰 비가 와요. 큰 비가 오면은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와, 그림 잘 그렸네 그래도. 시골 분들은 여기다 이제 삽을 이렇게 삽자루를 딱 껴고 다녀요. 삽자루.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은 꼭 요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땅이 많으면 다니다가 땅이 무너진 데가 있으면은 자기 땅인데 주인이 아닌 것처럼 무너졌네. 그러고 지나갈까요? 삽질하고 갈까요? 이게 포락지를 보수하는 거예요. 하천이 되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동네 그 인부들 불러가지고 돌도 쌓고 내 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포락지를 한다.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지정되고 나서 이제 바꾸면 골 때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화지는 뭐 말 그대로 선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고압전선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니 뭔 너무 선 아래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구별은 해야죠. 자,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이거? 자, 고압전선이 흘러갑니다. 고압전선. 우리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고압전선이 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싫어하죠. 왜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고압전선이 그냥 전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고압전선 바로 밑에 있는 땅을 뭐라 그러느냐? 선화지. 다시 여기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땅이라고요? 바로 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당연히 안 좋겠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높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한받는 거예요? 고압전선에 딱 붙어서 못 지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건축 조례에 가면 있는데 전압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높을수록 많이 떼야 돼.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압이란 말이에요. 154 kV. 154 kV면 15만 4천 볼트예요. 220V라고요. 15만이라고? 어떤 건 296이야. 29만 6천 볼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전압이에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바로. 그러니까 저런 전압이 집 주변에 흘러가면은 기분 좋아서는 안 돼. 비 오는 날 저게 뭐지? 그랬다가 깠다 하면 끌려가. 쉥! 하거든? 예, 큰일 나요. 재미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공한지를 했는데 거기는 쉬워요. 바로 읽죠. 도시 토지 내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를 위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땅이다.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한지. 유휴지 먼저 갑니다. 유휴지. 개발해야 할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바람직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도시 토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다는 뭐라고요? 유휴지. 그 다음에 도시 토지다 그러면 한지랬죠. 둘 다 정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투기 목적이 강한 거예요. 투기 목적.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21번 휴한지인데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다. 이거는 투기 목적이라고요. 정상적이라고요. 정상적이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안 살아보셔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땅에다가 계속 농사를 지으면 땅이 견뎌낼까요? 영양분이 없어서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서 한 번씩 휴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비료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끝내는 편인데 원래는 한 3, 4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됩니다. 비료 넣은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쉬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휴한지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땅도. 땅이 무슨 계속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종류를 했는데, 그거는 뭐 건축법, 주택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57쪽에 가셔가지고, 부동산의 속성인데, 이거는 뭐 조금 쉬었다가 뭐 가볍게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뵙죠. 네.